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인간됨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형상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에 대한 주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쵸? 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네. 그럼 기도는 뭐냐? 저는 기도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포커싱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네. 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제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저는 기도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데, 기도로 입으로는 입술로는 막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말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은 사실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직 생각이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다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념이 다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생각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뭘 했죠? 생각의 탄생의 주제에서 제일 먼저 관찰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형상화했고요. 지난 시간에 추상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건데,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뭐예요? 인식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채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캐치하는 거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거예요. 예. 패턴을 인식하는 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최초의 단계는 뭐라고요?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눈, 또 심지어 이 귀도 뭐라고요? 여러분, 독립된 귀가 아니라 이게 뇌의 일부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눈하고 귀. 이것도 뇌의 일부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의 가장 초기 단계는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관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관을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영감을 얻고, 어떤 느낌을 가졌다. 근데 이것이, 찰나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 그걸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탁 떠올랐어요. 이거 참 대단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깨달음이나 그 직관에 의해서, 그 영감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런 직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된다고요? 형상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형상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언제든지 그때 받은 그 영감과 느낌과 직관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기호라는 거죠. 일종의 메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매체가 있으니까 뭐 녹음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형상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관찰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그런 영감들, 그런 느낌들, 그런 직관들, 그런 깨달음들을 항상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것에 그 다음 단계가 추상화인데,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가지치기를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빼는 거라고 그랬죠. 뺄셈이라고 그랬죠. 그 추상화의 단계. 예. 근데 그 추상화의 단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패턴 인식이에요.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패턴. 저 어떤 패턴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물들에도, 또 자연 만물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패턴이 존재해요.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학이라는 거 아세요? 움베르토 에코가 이 기호학의 대가죠. 그거를 소설로 잘 풀어놓은 것이 그 장미의 이름인가? 그 소설에 보면 이 기호학적 그런 걸, 그리고 또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기호학이죠. 이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이해했다, 무엇을 알았다 했을 때 그 초기가, 그 첫 걸음이, 첫 단계가 바로 이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고 그것에 어떤 복잡한 것들을 다 가지치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본질을 탁 캐치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패턴, 그리고 그 본질과 그 주변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패턴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 뭐 있었던 게 계속 있을 뿐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 옛날엔 컴퓨터 없었잖아요. 인터넷, 가상 현실이 없었잖아요. 예?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전 시대와 현재의 시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구분, 이전 시대에 없었던 것, 지금 우리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요즘 그 핵심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가상이에요. 가상세계.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상세계, 요즘 뭐 가상화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과연 과거에는 가상세계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문명의 이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상의 세계가 인간의 상상, 관념, 추상, 이런 쪽에 존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화예요, 신화. 고대 신화들. 이거 가상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얘기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뭐죠,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아시겠어요? 인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의 세계. 그리고 가상현실은 그 신화가 현실화된 게 뭐죠, 여러분? 종교잖아요. 그게 종교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고대의 역사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니까 없었던 것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있었어요. 이 실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종교가 가상현실의 범죄에 속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종교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종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상현실이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죠. 우리 아들도 저기 밤새워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 게임 끝나면 다시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널티를 내야 돼요. 예? 그쵸? 그쵸? 회개해야죠. 그럼 다시 살려주잖아요. 죽다가도 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게임 캐릭터는 영원히 살아요. 예? 종교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왜 여러분, 동양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 특히 유교 문화권이 왜 서양 문화권에 밀리는 줄 아세요? 그게 서양은 기독교가 1000년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시대 이전에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어요. 다 뭐예요? 신화의 세계고 종교의 세계예요. 여기에 능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IT 그 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이렇게 보면은 핵심의 그 연구원들 뭐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중요한 그 경영권 이런 건 안 주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많고, 그 다 뭐예요? 여러분, 신화의 세계, 종교의 세계의 으뜸은 어디입니까? 그 책에죠, 보면은.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미신적 세계관이, 걔네는 완전히 신화적 세계관. 그리고 그 신화가 현실에도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민족적 특성이 그래요, 섬나라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이게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생각의 영역. 그리고 여기서 풍부한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세계에도 이 가상현실도 여러분 결국 뭐냐, 깊이 들어가면 패턴입니다. 패턴이죠? 가장 단순한 패턴이 뭐죠? 예? 가장 패턴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수학적으로 뭐예요? 01, 01. 예? 이진법의 조합이거든요. 그죠? 가장 단순한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패턴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놔가지고 이런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다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런 문화적 축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축적 아래서 나오는 거지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요, 신화는 가상의 세계가 되고요, 이제 종교는 가상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가상과 현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네. 그래서 가상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지금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융합과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쵸? 여러분, 융합과 조합하면은 이 신화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신들의 결혼. 자식들 낳고. 복잡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학자들도 헷갈려요. 얼마나 복잡한가. 족보 따져보세요. 그죠? 그게 뭐예요? 융합과 조합이에요. 융합과 조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과 신도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데미가. 그죠? 반신반인. 예. 뭐, 새로운 영웅들의 역사.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융합과 조합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거예요. 헤라클로스. 그쵸, 여러분? 예. 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지금 뭐, 영웅들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헤라클로스니 뭐니 하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거를 현대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느냐. 인간이 당한 위기, 어떤 문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존의 패턴을 갖고는 안 된다. 기존의 패턴을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 새로운 패턴이 나와야 돼. 근데 전에는 뭐예요? 맨날 신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한계가 있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 존재가 필요해. 아, 그래? 그럼 신하고 인간하고 결합을 시키자. 그래야 데미갓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데미갓들의 역할은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을 대항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가지고 신의 미움을 사가지고 고난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패턴이 뭐예요? 인간이 처해 있는 위기,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로운 조합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패턴이 그대로 뭐예요? 지금 뭐 마블 코믹스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게 만화로 그려지고 이제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같은 패턴.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패턴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거예요.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패턴이라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패턴 자체가 존재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고도 얘기하고 논리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원리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핵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본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존재하는 것은 곧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추상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 남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발견. 의찬이 아빠 실험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거의. 그죠? 제가 이거를 목회에도 이걸 적용하고 있고요. 또 사업에도 제가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패턴을.
아,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여러분, 쫓아가 보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건. 버스 다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뜯어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패턴을 지켜야 돼요. 이 단순한 이 패턴이 여러 군데 적용이 되면은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스마트폰도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자체의 핵심 특허가 있어요? 없어요. 각각의 특허를 모아놓은 조합이에요. 그렇죠? 융합이에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화의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어떻게 종합하고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조합과 융합은 뭐예요? 노래 잘못된 만남처럼 그건 불행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아주 바람직하고 바른 선한 조합과 융합은 뭐예요?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진일보시킨다. 신화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 패턴은 뭐냐면 잘된 것과 그러니까 잘된 융합과 조합 그리고 잘못된 융합과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신화의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악마들 있잖아요. 괴물들. 그렇죠?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다 신의 자식이야. 그렇죠? 타이탄이라든지 이런 것. 잘못된 융조합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간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거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한 바람직한 융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영웅들이 그 괴물들을 무찔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렇죠? 자, 종교는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우리의 현실 세계로 가져온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있던 패턴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현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인간이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가상현실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해요, 여러분. 가상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체입니까? 엄연히 실체해요. 가상화폐까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죠? 가상세계가 현실화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종교의 세계가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실제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세계에서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자 존재하죠. 그죠? 종교에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존재하느냐? 뭐 유신론, 무신론 이 논쟁이 사실은요, 이 시대에는요, 21세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패턴. 모든 패턴. 패턴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요즘 얘기하고 양자역학에서도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유실론, 무실론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덜 떨어진 인간이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상의 세계, 신화의 세계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기서 인간의 상상의 세계잖아요. 이 상상의 세계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브릿지, 그 통로는 뭐냐? 오늘 주제인 패턴이에요.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이 현실에 적용되면 그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흥분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인식하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융조합, 융합과 조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패턴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또 뭘까요? 패턴을 새롭게 조합하는 거겠죠. 그렇죠? 패턴을 인식하면 그 패턴을 새롭게 조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턴을 인식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죠.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 이 자연의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네? 그리고 공전을 하네? 그죠?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이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법칙을.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구조. 수학적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는 패턴. 수학적 구조의 패턴. 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은 여러분 어떤 구조적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거죠. 네. 풀어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술적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또 뭐 음악적 운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러분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있죠. 운동도 패턴이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축구에서 뭐 4-3-2 뭐 전략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패턴. 네. 그런 예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패턴을 발견하고 이 패턴들은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패턴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조합과 융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얘기했죠. 이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갖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계 하나하나가 관찰하잖아요. 아이들. 그죠? 관찰해요. 네. 그 관찰의 결과로서 엄마를 알게 되고 아빠를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그 과정도 보면은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형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패턴을 인식하죠. 엄마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빠가 하는 일이 이런 거, 그쵸? 그걸 유추해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죠. 네. 조합을 해요. 네. 조합을 해요. 그래서 요구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걸 시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이 패턴을 인식을 하면서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의 패턴을 인식하고 또 어떤 존재와 어떤 상황 인식을 계속 패턴을 인식을 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는 뭐구나. 이런 패턴들을 갖다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이게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죠. 네. 이걸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패턴이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혁신이 나와요. 핸드폰과 퍼스널 컴퓨터, 사진기, 각종 미디어를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 존재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걸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문명의 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말 21세기 초 인류사를 에 큰 영향을 끼친 가장 큰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게 엄청난 변화. 단순히 문명의 이기로서가 아니라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민주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의 그 연장선상에서,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21세기의 가상세계와 가상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그 신화의 세계에 익숙해 있고 종교의 영역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교조주의라는 게 있죠. 교조주의. 도그마. 네. 교리. 네. 이 가상현실이 종교가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면서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갖게 되겠죠. 기득권화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요? 교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이 가상의 세계, 이 신화의 세계를 종교가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믿어. 이렇게만 이해해. 그죠? 네. 교리에 의해서 딱 정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상의 세계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그 상상력과 그 어떤 그 확장성과 이런 개방성과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융합과 조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인간의 불행이 되는 거죠.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짓이 그거였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이런 부분에서 반성되는 게 참 많아요, 저도. 네. 제 나름대로도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이런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이렇게 확장시키고, 또 새로운 기발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조합,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불러 이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헷갈려요. 산토끼하고 송아지 노래 부르라고 하면 지금도 헷갈려요. 여러분, 산토끼 멜로디에 송아지를 불러보시고, 송아지 멜로디에 산토끼를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서도 얼룩 서 엄마 닮았네. 예. 산토끼 한번 불러보세요. 송아지. 이게 전 그렇게 막 불렀어요, 애들한테. 우리 애들은 지금도 헷갈려요. 산토끼 멜로디에 송아지를 불러주고 송아지 멜로디에 산토끼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엄마가 가서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줍니다. 뭐 장화홍련 얘기, 뭐 춘향 얘기, 뭐 콩쥐팥쥐 얘기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은 자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모처럼 아빠가 시간 났을 때 애들 방에 딱 들어갑니다. 저는 불을 끕니다. 불 탁 끄고 애들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는 장화홍련, 춘향이 모든 동화의 주인공이 다 등장하고 가끔 뭐 외국인도 등장합니다. 신데렐라 꿈속에서 막 이야기를 막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상한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재밌다고 듣습니다. 제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동화마다 그 패턴이 있어요. 자신이 그렇습니다. 권선징악 이런 패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또 동요도 이렇게 보면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 운율과 리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짝 비트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줘야 돼요. 엄마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제가 딱 봐요. 그러면 그 책을 한 5권쯤 이제 제가 묶어버리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제가 얘기해 주는 걸 더 재밌어요. 엄마는 고생하고, 이제, 영광은 다 아빠한테 왔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지금 와서 생각되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너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과서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많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의찬이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예요. 의찬이에게는 이 어떤 원칙, 그리고 원래의 본질,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에게는 그걸 틀어버리면은 걔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피곤해져요. 걔 눈을 의식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정호는 반대예요. 얘는 그렇게 했다면 얘는 숨 막혀 죽습니다. 얘는 산토끼 멜로디로 송아지를 불러줘야 되고 그게 맞는 아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도 이제부터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교가 가상현실에 준한다고 해서 그 불경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상현실이 지금은 현실보다도 더 실제예요. 아시죠,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알고 있는 패턴, 어떤 패턴들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패턴. 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난 이런 것들을 보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손정희 씨가 지금도 그 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 앱인데 그게 영어판은 있거든요. 뭐냐면 손정희 씨는요 하루에 단어를 10개를 딱 선정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딱 키면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10개가 딱 뜬대요. 무작위로 뜬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훈련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그 10개를 가지고 조합을 한대요. 그 10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든지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다든지 어떤 무슨 뭐 짧은 작문을 한다든지 아무튼 간에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매일 그 10단어를 바뀐대요.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깔아놓고 저도 한 달 동안 노력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막 나오냐면 엄마, 갑자기 다 코끼리, 돛담배, 산호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요? 근데 그 조합을 한대요. 조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손정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 안 돼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글 쓰는 거 언어 이쪽에 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글쓰기 앱들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제를 딱 던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짧은 글을. A4지 한 장 정도 되는 글을. 그러니까 그걸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점점 글쓰기가 빨라지고 어떤 주제를 던지든지 간에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 새로운 패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파트라는 주제가 던져졌어요. 아파트. 그 사람들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죄다 무슨 뭐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 미래의 희망이고 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이런 걸 쓰는데 저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예전에 과거의 경험. 윤수일의 아파트. 그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안 하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축제 다 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잠실 실내체육관 빌려가 축제를 하는데 아파트를 응원가로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8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데모하는데 넥타이 부대들이 그때 6.29 선언 이끌어내는 그 데모를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그때 나가서 지금처럼 무슨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거 안 불렀어요. 그 당시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아파트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금지곡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축제 때 교련 선생님도 있고, 그때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응원곡으로 아파트를 쓰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에 불려가고, TV 신문에 나왔었어요. 고등학생들의 일탈 현장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정학을 먹을 뻔했는데, 제가 꼬셔서 데리고 왔던 제가 응원단장에 있었던 응원부단장이 학교 장학회, 부모, 이렇게 학교에다가 돈 내는 그 회장이었거든요. 그 사람 입김으로 이제 그냥 근신하고 반성문 쓰고 이제 끝내는데, 그 기억을 쓴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의 그 기억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더라고요. 왜냐면 그 글도 공유를 하거든요. 원하면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패턴을 새롭게 조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변화라는 것이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예술가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업이에요. 화가든 음악가든 네? 소설 문학가든 그게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이 있잖아요. 랩. 그것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그 라인만 맞추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운율도 있고요. 거기에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요. 재밌더라고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주 기발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그 젊은 세대들 눈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아주 신선하게 나름대로 어떤 경우는 유치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가 오면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네? 기존에 얘기했던 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기성의 것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짝만 바뀌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변화였는데 지금은 그 변화가 근본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항공 지금 난리 났잖아요. 대한항공 난리 났는데 그게 단순히 그 회장 일가의 갑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항공이 가져온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화. 대한항공. 여러분 이 대한항공이 원래 한진이 창업한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은 거죠. 그죠? 그것도 헐값에 불화를 받았고 또 그때 내야 될 또 세금 안 내가지고 이제 또 불화를 안 낸다 뭐 이런 아무튼 특혜였던 거예요. 이게 특혜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이에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여러분 보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가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가 전부 리스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항공기 우리 티켓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리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여러분 항공회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융 리스 회사예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뭐예요? 티켓팅.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대한항공이 지불할 리스비까지 여러분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해요. 그 이자 비용까지. 네. 엄청난 거죠. 뭐 대한항공만 그러냐. 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대한항공 그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갖 여러분 별짓을 다 하죠. 지금 필리핀 가정부 불법으로 데려다가 고용시키고 도망 못 가게 여권도 앞서고 이거 완전 범죄 조직이 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한진만 그러겠습니까? 한진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갖고 온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끼친 아주 큰 폐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진이 물론. 오늘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를 불러온 원조가 한진이래요. 대한항공이랍니다. 스튜디오스를 외모로 처음 뽑은 데가 대한항공이랍니다. 네. 쭉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진으로 불화되면서 한진으로 넘어가면서 한진에서 갑질하는 그 회장 부인부터가 못생기면 너 나가 막 이러고 너 숨어 있어. 그러니까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 승무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벽장에 숨어야 했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양호 일가 그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끼쳤던 사회적 폐해들, 그들이 가져왔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쳤던 그런 영향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안경 쓴 아나운서들이 나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 안경 끼면요, 네, TV는 꿈도 못 꿨어요. 렌즈를 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승무원들도 이제 안경 쓴 승무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외국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됐어.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그러한 변화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상의 세계가 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상상의 자유. 그죠? 마음껏 자유를 펼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자유. 그죠? 이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가상현실. 현실의 세계로 들어와요. 이게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냐. 두려움도 있죠. 불안함도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저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이 지금까지의 어떤 이 반공 세대, 산업화 세대가 만들어놓은 그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고
그 세계관이 지극히 당연한 세계관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네.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아주 그 꼴통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지금 엄청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도 빨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권이 얼마나 트럼프한테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네? 그 미국 정상회담을 하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요, 그게 말이 돼요. 지네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북한에다 돈 줘가면서 총도 좀 쏴주고, 뭐, 대포도 좀 쏴주고, 미사일도, 총풍, 뭐, 여러분 다 그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네? 지네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네들의 세계관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네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에 이제 깔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협동조합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이전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국내의 어떤 그 경제의 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은 또 이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지금 현재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북 그 어떤 종전협정이라든지 또 어떤 비핵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구도라든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얘기됐던 것들이 사회적 경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우리는 자꾸 마을 기업, 일본 모델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그나마 그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럽의 그 지역 공동체를 보면 거의 전부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자본주의에 아주 천민자본주의에 쩔어있는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간다. 네.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완충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협동조합 형태가 될 것이고 마을기업 형태가.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 농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협동 올 때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이런 체계에서 출발한 그거를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시스템과 조합을 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그런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조합이었던 거죠. 새로운 조합. 저는 이것이 다시 가능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딤돌 공동체가 계속 가상현실의 범주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실천적 무언가 우리가 실제적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구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통일이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통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남북 교류, 경협,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팀들 공동체도 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천박한 자본주의의 밑바닥을 핥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남측에 있는 이 그릇된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가. 네. 여러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1년,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네. 여러분, 요즘 베트남도 지금 뭐 1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쵸? 네. 네. 베트남도 100만 원 줘야 된다, 여러분. 네. 이제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제가 볼 때 북한에 있는 고학력 양질의 노동시장, 그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조에 달하는 천연 자원들, 지금 길 깔아주는 거 같고 수십조 준다고 난리인데, 아니, 지금 강바닥에도 지금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 통일비용 그 정도 드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지네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한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좀 뭔가 구체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연결짓는 어떤 그러한 조합이 민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너무 앞서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앞서가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응? 그렇죠?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 커피밀 하고 북한에 영양빵 보내고 기아대책 통해서 비료 공장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뻔질나게 연면 왔다 갔다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가 다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걸 통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가 큰 교회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